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 작성의 동차 방과기 쪽 진행할 건데요. 먼저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 교활자로 배웠을 거예요. 민사소송 종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이행의소 파트들입니다. 이행의소는 크게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전 채권들이죠? 우리 민법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들이 있죠? 채권의 발생 원인, 가장 일반적인 거, 대여금 청구 사건입니다. 금전 채권 사건들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달라, 대여금 청구 사건들이 가장 일반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달라고 하는 것들. 임대차 관계 있으면 임차 보증금 있겠죠?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 임차 보증금 달라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거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물품대금 채권이에요. 물품대금 채권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금전지급 사건들은 부당이득 있겠죠? 부당이득 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또 강제입행할 수가 있겠죠? 강제입행이 이루어지면은 전부금 청구서나 또는 추신고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금전지급 청구 사건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부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생기는 것들이 민법에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런 금전지급 청구 사건 외에도 어떤 물건을 달라라는 특정물 인도 청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정물 인도는 아주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인도해달라, 건물 인도해달라, 이 사건들만 출제 이루어져요. 어느 때 토지 인도해달라는 사건이 나올까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제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토지 임대차 계약은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죠?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그 토지를 빌려준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토지 다시 달라라는 겁니다. 토지 인도 청구하는 사건들이에요. 또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인도 사건들이 특정물에서 주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또 이행의소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가 이행의소 일종이에요. 어떤 것들이 의사진술을 구하는 것들이죠? 등기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럼 등기의 경우는 등기 유형별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관한 경우가 있고 소유권 말소를 관한 경우가 있고 어떤 설정을 관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을 관한 사건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서 소유권 이전을 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은 법률 행위마다 각 소송물이 다르다고 그랬죠. 매매에 있으면 매매가 다르고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그동안에 출제된 부분들은 여러분 민법에서 취득시에 배웠었죠.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전형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매매 사건이 있겠죠. 매매 사건들,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관한 사건들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을 소유했었는데 무권리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가 갖는 권리가 있겠죠. 그 등기 말소를 관한 사건들이에요. 소유권 등기 말소를 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말소등기 사건들은 주로 무권리자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의사진술 사건은 딱 두 가지예요. 설정 사건들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설정 사건 나오고 또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말소 사건 나올 경우는 말소에서 이 소유권 등기 말소 이외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어느 때 말소되는 거죠?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다든지 변제했다든지 그럴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 출제됐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호소인데, 형성호소 종류가 뭐가 있죠? 소송에서 배웠을 텐데. 형성호소는 크게 보면은 실제보상 형성호소가 있고 소송법상 형성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보상 형성호소에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뭐가 있죠? 사행위 취소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성호소는 오로지 이것만 실제 이루어져요. 다른 형성호소는 출제되지 않아요. 형성호소가 가장 많은 것이 회사법상소가 있죠. 근데 우리 사건은 민사사건이에요. 상사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사법상 소들은 출제가 안 됩니다. 다행히 형성호소는 이것만 출제 이루어져요. 실무에서는 형식 형성호소들도 가끔씩 다루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형식 형성호소죠? 대표적으로 공유일분할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유일분할을 청구하는 사건들은 우리 공유일분할로 청구에서의 소의 특질, 형성호소의 소속질 배웠었죠? 가장 중요한 특질,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그로 인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형성호소에는 형제 형성호소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청구를 해가지고 그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성호소는 사행위 취소호소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호소가 있는데 확인호소는 가장 큰 특질이 뭐죠? 확인호소의 가장 특질?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이에요. 즉 앞에 있는 이행호소도 제기하지 못하고 이쪽에는 형성호소 제기 못할 때 최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확인호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호소는 그래도 출제가 안 돼요. 확인호소 보충성 때문에 이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출제된 범위들은 크게 네 가지죠. 금전치고 청구 사건들, 아니면 특정을 인정한 사건들, 이쪽에 의사진술을 위한 사건들, 사행위 사건들, 이 네 가지 중에서 번갈아서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가 어느 파트에 있을까요? 거기 1, 2, 3, 4, 5, 5가지가 있죠? 1번이 가장 많이 출제 이루어져요. 금전지구청 사건들. 지난해에도 금전지구청 사건들의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연 3회에 걸쳐가지고 금전지구 사건들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이쪽으로 특정물 인도 청구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쪽 와가지고 사행위 취소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행호소를 결국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먼저 소를 제기할 때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 소장에는 일정한 필의적 기회사항과 임의적 기회사항을 갖춰가지고 형식에 맞는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틀을 갖춰야 돼요. 순서가 있죠, 순서. 틀.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를 써죠? 제일 위에 쓰는 거. 소장이라고 쓰겠죠? 그거를 표제라고 합니다. 먼저 소장이라는 표제를 쓰고, 자, 그 다음 쓰는 거는요? 당사자를 씁니다. 당사자. 이제 당사자 기재할 때는 당사자는 적극적 당사자가 있고 소극적 당사자가 있죠. 적극적 당사자를 원고라고 표시하고 소극적 당사자를 피고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사자를 기재할 때는 당사자 지위에 표시한다고 그랬죠. 적극적 당사자를 원고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 누구누구 쓰고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럼 상대방인 피고 마찬가지 피고 누구누구 쓰고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 표시입니다. 그 다음 쓰는 것이죠. 당사자를 쓰면 그 다음에 사건명을 기재해요. 사건명. 어떤 사건인지 사건명을 기재하게 돼요. 사건명은 여기 1개 사건들이에요. 대여금 청구의소, 물품대금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소, 이거는 물품대금 청구의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소, 전보금 청구의소, 토지 인도 청구의소, 건물 인도 청구의소, 이게 사건명이 되는 겁니다. 사건명을 기재할 때는 주된 사건을 쓴 다음에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씁니다.
삭감명은 관행적으로서는 삭감명 쓰시면 돼요. 삭감명을 끝이 이게 적으면은 그 다음 쓰는 게 청구 취지예요. 내가 어떤 거를 청구하는지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이게 청구 취지 파트들입니다. 이 청구 취지는 이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인용되는 거 이게 전부 승소 판결이에요. 청구 취지로 판결 조문이 나온다. 이게 전부 승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를 보정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각하 또는 일부 취소받게 되면은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청구 취지는 금전지급 청구하는 거, 특정 물리 청구하는 거, 그다음에 일종 의사진술을 하는 거에서 약간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알아들은 조그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각종 유형별 청구 취지를 간단한 것들이 전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고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는 말로써 이거를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서 자기 입에 이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기본적으로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 취지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전부 승소할 수 있도록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겁니다. 즉 장문에서는 안 돼요. 장문에서는 안 되고 우리 청구 취지는 각종의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청구 취지는 그게 세 가지가 이제 기재되게 돼요. 자기 사건들을 있겠죠. 자기 어떤 사건을 구하는지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는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는 겁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피고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청구 취지할 때는 그냥 관행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쓰는 거,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피 선고를 구하게 돼요. 저 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2번과 3번은 이 종국재판에 관련된 부수적 재판인데 소송비용 부담 구한거하고 가지피 선고는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청구취지 이걸 기재를 합니까? 법원이 직권을 하는데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기재한다는 겁니다. 청구 취지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쓰는 것이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원인은 주로 여러 민법 배웠었죠? 민법에 요건 사실을 위주로 기재하게 돼요. 요건 사실 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행위 취소를 구한다. 그러면은 민법에서 요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죠? 사행위 취소 요건, 피보전 채권이 있을 것,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 의사에 있을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청구인에서 그 요건별로 해가지고 피보전 채권, 즉 원고 피보전 채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채무자가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회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청구 원인에 있는 요건 사실은 문제에 다 개별적 사실들이 주어져요. 문제 어떤 사실관계를 쭉 주어지는데 그 사실관계에 요건 사실이 쭉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를 캐치해가지고 그냥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고 목차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청구 원인은 첫 번째 목차를 설정하자는 겁니다. 종전에 했던 사회행위 취소이면은 청구 원인이 먼저 1번 피보전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 그럼 피보전 채권은 종류를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니에요.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금전 채권이면은 이게 정지조건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전 채권은 발생 시기가 원칙은 사회행위 이전에 생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적으로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한 권리를 하더라도 피보전 채권을 함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안에 이제 포섭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행위에 관한 목차를 쓴 다음에 어떤 사회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들은 전부 다 문제에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문제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사회행위라는 목차를 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 사회행위는 주로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어떤 법률을 통해 가지고 원고를 사회는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 쓰는 것이 사회의사라고 그랬죠. 사회의사. 여기 사회의사가 뭐죠? 어떤 게 사회의사죠? 민법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서. 그 채무자의 재산적 처분을 통해 가지고 채무자의 책임사안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공동담보 부족이라는 단어가 사회의사에서는 써줘야 돼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사행위 취소면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효과가 있겠죠? 취소 효과가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취소 효과가 뭐죠? 원상회복 시켜주는 겁니다. 원상회복. 그럼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방법이 뭡니까? 원물반환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원상회복으로서 그 사안이 원물반환이 가능하면은 원물반환을 구하는 그런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는 가액으로 반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원물반환이 나올까요? 가액배상이 나올까요? 가액배상이 주로 나와요. 가액배상. 가액배상 부분들을 나올 때는 가액의 산정 기준이 있겠죠? 즉 가액이면은 얼마가 되는데 그 얼마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여기 써야 되는 겁니다. 가액배상할 때는 가액 산정 기준은 사행위 취소성은 변론증일 시계의 부동산 시가에서 변제한 피담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 채권을 비교해가지고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청구 원인에서 쓸 부분들이에요. 청구 원인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 쓰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뭐 쓸까요? 응? 입증 방법입니다. 입증 방법. 내가 이 소를 지겠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입증할 것인지 이게 입증 방법입니다. 이거를 증명 방법으로 하게 돼요. 민법에 되었었죠. 증거재판정인데 증거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 인증, 물증, 인증, 서증, 검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증이라는 거는 증의신문하는 거죠. 사실관계에서 우리 소장 작성할 때는 증의신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서증만이 되겠죠. 서증인데 서증을 뭘로 할 것인지는 문제 보면은 문제 뒷면에 각종 서류들이 주어집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첨부서까지 하면은 보통 17장가량 돼요. 6장, 7장 됩니다. 뒤에 주어진 그 첨부 서류 가지고 내가 이거를 서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입증 방법은 주로 서증이라고 그랬죠. 서증. 서증을 제출할 때는 서증의 부호를 표시하는 거 배웠었죠. 서증 부호입니다. 민사법 규칙에 있어요. 원고 제출 서증은 뭘로 표현하죠? 갑으로 표시합니다. 피고 제출 서증은 을로 표시하고 제3자가 제출한 서증은 병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에서는 시험에서는 항상 원고 제출 서증이에요. 제3자나 반소재기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증 표시할 때는 항상 갑 하겠죠? 갑제 외토증 뭘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소비대체계약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는 차용증 이게 입증 방법이에요. 자, 입증 방법을 쓰면은 그 다음 하는 것이 첨부 서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를 쓰게 돼요. 자, 소장에는 어떤 것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장 부분을 첨부해야 돼요. 소장 부분. 소장 부분은 몇 통? 피고 수만큼 첨부하는 겁니다. 두 통이 아니에요. 소장 부분은 피고 수만큼 첨부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소장 부분이고
또 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 공짜로 재판해주지 않습니다. 비용 들어가겠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뭡니까? 인질세입니다. 인질세. 인질세를 납부하면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하면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수필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인질을 현금 납부하면은 영수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첨부를 합니다. 또 각종 송달료 있겠죠? 송달료도 미리 납부해야 돼요. 송달료 납부서 이것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여기 토지나 건물에 관한 사건이면은 반드시 대장정보를 첨부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사건이면은 대장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첨부 서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적으로 쓰는 것들이 그 다음 쓰는 것이 제출일자하고 제출자입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그래서 제출자가 기명단에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출일자하고 그다음에 제출자의 기명단에 또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법원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원, 법원은 단체이죠. 그런 뒤에다가 어떤 법원, 귀총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자, 쭉 다시 볼게요. 어떤 사항 기재합니까? 제일 위에 표제를 쓰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건명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제출일자와 제출자의 기명년에 또는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혼에 하는지를 기재한다고 해서 법명치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소장의 이제 기재사항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가장 전부 승수할 수 있는 그런 소장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 갈 겁니다. 저쪽 교장 보도록 할게요. 앞에 1절에서는 소제기 일반적인 사항들을 쭉 기재하고 있는데 이런 민소법상의 각종 내용들입니다. 먼저 소를 제기할 때는 먼저 검토할 것이 당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사자이죠. 즉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인데 원고는 다 주어집니다. 우리 시험에서 사실관계를 쭉 쓴 다음에 누구누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대행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주어져요. 그러면은 피고를 선택해야 되죠. 피고 선택. 피고를 선택하는데 피고 선택할 경우에는 이게 먼저 당사자 선택입니다. 가에서 양가로 2번에 있는 거 일단 소를 제기하는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 표시를 잘못하는 것이 명백하면은 이를 정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 표시 정정이에요. 표시 정정. 그리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때는 1심 변론 연결실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피고를 경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 공동이면은 반드시 전원을 상달해야 되는데 그 일부가 누락되면은 추가는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뒷페이지 4번에 있는 거.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되면은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결합되어서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데 주택이 양도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양수인의 지위가 면책적 채무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전 임대인은 채무자의 위치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책 채무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당사자 적격인데 당사자 적격을 선택할 때는 우리 민소법에서 어떤 사람이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죠? 당사자 능력자. 먼저 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사 적격은 구체적으로 그 소송에서 어떠한 자들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당사 적격 문제들입니다. 1번에서 세 번째 줄, 상속 있는 게 상속재산, 재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냐는 상속되는 소송은 그때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상속재산 관리인은 이게 법정 대리인일까요? 아니면 법정 소송 담당이 될까요?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지휘해요.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소송 담당이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은 피고적격이 없어요. 그러나 법정 소송 담당은 피고적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당한 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당사 적격이 있는 자예요. 3번에 있는 거, 3번은 채권 집행에서 자주 나왔던 분들이죠. 채권 합리의 추심명이 있게 되면은 지정된 이행호소는 오로지 추심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 적격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에 관해서 압류 추심명령입니다. 이게 법정 통담에서 어떤 형이죠? 가름형입니다. 가름형. 가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심 채권자만이 그런 이행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다시 당사 적격을 채무자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4페이지 각조 5번도 자주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던 경우요. 이게 금전 채권이 있었는데 금전 채권이 이자 채권대로 해가지고 가압류가 이루어졌어요. 가압류가 먼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게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지위예요. 이때 양수인이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호소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도 양수금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수금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즉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양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 제기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게 5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 채무자가 지담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극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압류 채무자는 채무자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압류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피책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이자에게 양수금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채권이 가압류다 해가지고 양수금 청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는 하지 못하게 돼요? 지급을 금지하는 겁니다. 소를 지급할 수 있지만은 지급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제 페이지 4번은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은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하는 합의자 합의 지분은 나머지 합의자에게 계속될 뻔은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지분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이 상속인은 당사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5번, 6번은 총유재산환 소송인데 이거는 민법에서 배웠을 걸로 봅니다. 이거는 넘길게요. 7번은 뒤에 7페이지, 뒤에 6페이지 7번인 거. 자, 조합체로서 재산을 합의에 따른 준합의의 경우에 그 재산소는 필수적 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합원 전원이 당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송 수행할 때 불편하겠죠? 그런 경우는 뭐로 사용하죠?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금 이부적 소송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원칙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활용한 방법이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조합 전원이 소송 수행하기 귀찮으면은 여기 이제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요.
선정당사자. 물론 선정사를 선정시키려면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선정사 선정 요건 어떤 겁니까? 먼저 민수법 65조 전문관계에 있어야 돼요. 65조 전문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8번 등기 의무자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 기업자로서 상대로 한 부적합한 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각조 13번에 있는 거 점유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개 청구는 시의 완성 당시의 소유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완성 당시의 그 등기가 원유무이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취득 시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시의 취득 완성자는 원소유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원소유를 한거래가지고 취득 시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겁니다. 각조 13번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등기가 원유무효 등기라면은 원유무효 등기의 상대방은 취득 시 완성당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의등기 원소유를 대위해가지고 말소를 구한 다음에 원소유를 한거래가지고 그 취득 시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박스에 고유 필수적 공성이 되는 경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뒷페이지 8페이지에 당사 능력 부분들인데 당사 능력 관련돼가지고 각조 15번에 있는 거 각조 15번 판례는 이거는 20세기를 빛낸 민사선법 판례 20선에 선정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유명한 조합과 비법인 사단 대단을 이거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이 단체가 조합인지 아니면 비법인 사단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운 판례가 이 판례예요. 왜 이거를 소송에서 왜 이거를 구별합니까? 시댁이 얘는 당사 능력이 있지만은 얘는 당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법인 사단이 있어 당사 능력을 긍정하면은 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를 제기할 때는 단체 명의로 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나 전원이 소를 제기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 명의로는 소송 제기해 줬다고 그랬죠? 구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별 규정은 판례가 단체성 강약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판례는 단체적 강약으로 해야 되는데 각조 15번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이 있죠. 어떤 단체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서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첫 번째, 어떤 단체가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어떤 것들을 조직으로 갖춘 거예요? 앞에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데 있죠?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야 되고 집행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법이 다수결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 조직의 업무 집행이 다수결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여 변경한 게 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되고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게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체로서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법인 사단 대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암기할 때는 쪼다가 화학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게 단체성 강약으로 파악하는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구별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예요. 아파트 분여회의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 등력을 긍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법인 사찰들은 쭉 보시고요. 자, 뒷페이지에 6번 있는 판례, 뒷페이지 6번 있는 판례는 소송에서 배웠을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사망입니다. 소송 계속 중 사망인데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그 판결은 당해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당해무효가 아닙니까? 그럼 소재기 시에 이미 사망했으면 왜 당해무효가 되는 거죠? 소재기 시에 이미 사망했으면 민사선고소는 기본적으로 대리 입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간과와 이런 판결은 당해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소재기 시에 생존하고 있으면은 생존했지만은 이게 사망을 했는데 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게 없니다. 소재기 시에 생존하고 있었으면은 대리장사가 있는 거죠. 있다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중단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대리장사 구조는 상속인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상속인을 배제한 채 판결이 선고되죠.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대립권 판결로 보는 거예요. 대립권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소나 또는 재심으로서 구조받게 되는 겁니다. 밑에 각조 24번 판례가 그 문제예요. 각조 24번 밑에 네 번째 줄 소송도 중에 어느 일방의 당사자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보다 그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을 관계해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상속인이 이거를 수기하지 않고 상속인을 배제한 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면은 이거는 대립권 판결로 봐가지고 재심 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판례 취지예요. 자, 옆에 이제 관할법원인데 관할은 이것도 거의 시험에서 이제 주어져요. 관할 문제. 단 우리 관할 위반한 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 소 각각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 이송을 처리하게 돼요. 그러나 관할 위반의 소 제기가 소 각각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사건들이에요.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은 이송이 아니라 소를 각각시켜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사건입니다. 자, 재판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그러면은 소를 각하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 관할 위반은 이송 사유, 소송을 이송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할 문제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소 제기의 재판 요성은 보시고요. 자, 뒷페이지에 소장인제 기재사항부터 볼게요.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표제라고 그랬죠. 표제는 소장이라고 규제합니다. 반소의 경우는 반소장, 재심 사건은 재심소장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항소 제기하면은 그냥 항소장 그렇게 쓰면 돼요. 우리는 반소장, 항소장 시험 절대 안 되죠. 딱 오로지 민사사건이면 1심 사건입니다. 1심 민사 사건들입니다. 항상 표제는 소장이라고 쓰면 돼요. 당사자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사자 표시할 경우는 세 가지 거기 밑에 먼저 당사 지위를 표시하고 당사 지위 표시는 원고, 피고 그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명 등 명칭 표시하고 자인이면은 이름 쓸 것이고 법인이면은 법인 등기사항의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주소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으면은 대리인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네 가지들이에요.
먼저 지위 표시는 통상의 경우는 원고 피고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는 원고 한 번만 적고 나머지는 1년 번호를 쓰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양식이 있을 거예요. 원고가 여럿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원고라고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년 번호 기재하는 겁니다. 피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각 앞에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고 1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1년 번호예요. 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있는데 그때는 원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내서 선정 당사자 그렇게 씁니다. 원고 가로내서 선정사자 쓰고 그리고 선정사자를 선정할 경우는 뒤에 서장의 말미에다가 선정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선정자 목록을 기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소장에 선정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는 선정 당사자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정 목록을 기재를 해줘야만이 판결 지문에 선정자가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판결 지문에는 선정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소장을 제기할 때는 원고는 선정 당사자가 되지만은 판결 지문은 선정자도 같이 뜨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예요. 자, 갑을 병정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A를 상대로 1억에 대해서 그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이 사람 금액이 2,500이다. 각 2,500이라고 볼게요. 2,500 이쯤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정 당사자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소장의 원고는 누구만 되나요? 소장의 원고는 선정 당사자만 돼요. 그런데 이 소를 제기가지고 이정 판결이 내리면은 각자가 전부 다 판결 지문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지문을 쓰려면은 선정자 목록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이 선정자 목록에는 선정자뿐만 아니라 선정 당사자도 같이 기재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반이 있는 거요. 가반에서 두 번째 줄 소장 월미에는 별도로 선정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하게 되는데 이 명단에는 선정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입니다. 4번 선정 당사자 선정 요건은 공동의 이해관계인데 공동의 이해관계는 65조 전단 후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 그리고 공격 방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때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선정 요건이에요. 이때 각조 2번 판례 있죠? 각조 2번 판례가 제가 2차 볼 때 나왔던 민수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각조 2번 판례. 임차인들이 갑을 계약상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면서 갑에게 각 보증금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지금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시죠? 여러 명 임차인들이 임대인 상대를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그 여러 명 임대인들이 선정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 문제예요. 그런 경우는 네 번째 줄이 있죠?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정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을 제가 이거는 동차했을 때, 여러분 동차죠? 동차 시험 봤을 때 2번 문제가 출제됐어요. 문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이 갑을 선정사자로 선정할 수 있는가? 문제가 그럽니다. 자, 쓸말이 별로 없대요. 그럼 선정사자 선정 요건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50분짜리나 50분짜리로 50분짜리로 해가지고 사례해서 이 경우에 임차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임차인 A, B, C, D가 있는데 이 B, C 등이
A를 선정사로 선정할 수 있는가? 문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선정사들을 쭉 설명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65조 어떤 관계? 전단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공격 방법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정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정사, 선정 요건부들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둘 이상의 지위가 중퇴되는 경우,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반소, 당사 참가, 이거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뒤에 보전소송, 이런 것도 설정 안 되고요. 좀 넘길게요. 18페이지에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은 우리가 소송 담당은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 민소법 내용들 돌이켜 볼게요.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습니다. 자, 법정 소송 담당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자, 두 가지 뭡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자, 관리의 처분권. 관리의 처분권이 이게 제3자에게도 부여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병행형과 가름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답변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아. 민수법 질문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노릇 하고 있더라고. 두 번째가 직무상 당사자예요. 법의 직무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가사소송에서 검사, 가사 사건에서는 일정 상대방이 사망하면은 일정 경우는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검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각종 해난구조 사건에서는 선장도 당사자 끌어갔습니다. 이게 직무상 당사자들이에요. 자, 임의적 소송 담당은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뭡니까? 선정상사자들, 선정사자. 이게 선정상사자들, 선정사자. 또 한 가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서 자산공사 있죠? 그 자리입니다.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A조로 가는 경우 있죠? A조로 가는 경우. 변호사들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송을 침탈할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업무집행조합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병행형, 가름형, 여기 이제 해당하는 데이에요. 몇 페이지? 그런 제3자 소송당할 경우에 소송당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파산관제이면은 표시를 합니다. 자, 파산관제이면은 원고, 파산채무자, 이을수의 파산관제인 김갑동. 거기 김갑동 앞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죠. 파산관제인 김갑동 이렇게 씁니다. 유언집행자도 마찬가지예요. 3번인 거. 원고, 망, 이을수,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표시하죠. 유언집행자, 김갑동 표시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도 마찬가지. 피고, 망, 이을수, 상속재산 관리인 김갑동. 각조 7번. 상속재산 관리인의 법적 성질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소송 담당인다고 그랬어요. 직무상 당사자가 있죠. 이게 검사입니다. 이 자들이 법정 소송 담당들이에요. 해당 그 사건은 한 장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조합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장을 받아서 조합재산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그 자격을 표시를 합니다. 거기 앞에다가 김병동 앞에다가 업무집행조합원 표시를 둬 있죠. 표시를 하는 경우요. 그러나 이번처럼 제3자 법정소송장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 한 다음에 김갑수이면은 그 앞에다가 채권자, 대입권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채권자, 대입권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추심채권자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원고하고 누구누구만 쓰는 겁니다. 대표적도 마찬가지예요. 1번과 2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채권자 규정에서는 대의채권자라는 용어 쓰지 않고 추심채권자, 원고, 추심채권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성명과 명칭 표시인데요. 자인의 경우는 이름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할 때는 당사자를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 원고에 가로원에서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재합니다.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재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판결이 나올 때 판결문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나옵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소를 제기할 때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페이지 21페이지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기재를 밑에 원고 김갑등 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거예요. 이름자 바로 옆에다가 가로내가지고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면 돼요. 밑에 기재되어 있죠. 원고 대상문역 주식회사인데 특히 주식회사 경우는 줄여가지고 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대상문역 주식회사라고 기재합니다. 자, 뒷페이지 볼게요. 국가나 자치제 등이 당사의 경우는 기재래 피고 대한민국 한 다음에 법률상대표자 법무부 장관 그렇게 누구누구 기재합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는 국가자치제는 주소를 기재하잖아요. 자치단체 할 때는 주소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쓰고 법률상대표자 법무부 장관 누구누구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등은 이렇게 적습니다. 밑에 6번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성군은 경상남도 고성군이 있고 강원도 고성군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위에 6번하고 5번에서 피고 단양군이 있는데 단양군 앞에는 도를 기재하지 않죠. 군 앞에는 도를 기재하지 않아요. 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자치단체죠. 군 자체는 자치단이기 때문에 군 앞에 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 앞에 도를 기재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고성군은 경상남도 고성군인지 아니면은 강원도 고성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성군만 앞에다가 도를 기재합니다. 제 페이지 3번 법인화인 사단재단이 당사로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이런 단체 자체가 당사 등록을 긍정합니다. 그런 기재를 밑에 있죠. 원고, 영민시, 감사우파 정종, 그 정종의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자, 도요사를 기재합니다. 이 영민시가 우리 조선왕조에서 왕비를 제법 배출한 가가 영민시가예요. 영민시가. 우리 마지막 황후 있었죠? 명성황후. 그분도 영민시이고 인현왕후 있죠? 인현왕후도 영민시. 태정비도 영민시입니다. 영민시. 영이 어디입니까? 영이? 저쪽에 경기도 이천이라고 여주 그 부근에 있는 게 영민시들이에요. 그래서 영민시 감사우파 정도 비법인 사단이겠죠? 사단. 그리고 대표자로서 쓰고 도유사. 종종은 대표자, 도유사 이렇게 기재합니다.
뒷페이지 당사자 주소 표시를 볼게요.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는 목적은 각종의 송달, 편의를 연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굳건할 때는 주소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다음은 기재 규칙 방식인데 주소 기재할 때는 당사자 성명 다음에 씁니다. 그런데 성명의 첫자 아래에서 쓰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명 첫자 아래. 밑에 기재례가 있죠. 원고 김민재이면은 바로 밑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소 기재할 때는 그 주소 밑에다가 우편번호나 전화번호 이거 같이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거 같이 기재하도록 있어요. 각조 13번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시는 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읍면 기재할 때는 소속시, 군까지는 기재합니다. 1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1번. 서울특별시면은 특별시 기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소 표시. 그러면 충청남도이면은 뭐라고 씁니까? 도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충남으로 기재 충청. 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남은 그렇게 기재합니다. 아주 신선하죠? 아주 신선한 문이에요. 자, 이 부분들은 주소 표시 기재인데 거기 화살표 하시고 각조 13번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1번에 화살표 하시고 이거는 청구 취지에서 분산 표시할 때도 똑같습니다. 청구 취지에서 분산 표시할 때도 주소 기재 방식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분산 표시. 어떤 몇 번지에 있는 땅을 나한테 인도해라 라고 했을 때 청구 취지에서 분산 표시할 때도 이거를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작성할 때는, 분산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 써요. 서울특별시, 이게 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소장에서는 분산 표시할 때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 서울이라고 씁니다. 자, 송달 장소,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뒷페이지, 21페이지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할 경우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법정대리인 표시할 때 기재 방식 있죠? 21페이지. 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그런 소를 제기할 경우입니다. 원고 김갑동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미성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라는 수식어가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밑에 2번도 피성년 후견의 경우인데 원고 김갑동 그 사람의 주소 쓰고 피성년 후견이므로 법정대리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3번처럼 이에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때는 특별대리 앞에다가 이해 상반 행위로 라는 수식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꼭 체크하셔지고 1번은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미성년자이면은 항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누구,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재자 부분들은 보시고요. 1번하고 3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해 상반 행위되는 경우는 어디 주로 어떤 사안들이죠? 등기에서 많이 배우죠? 등기에서 하는 거. 자와 법정대리인 간에 이해 상반 행위 있으면은 반드시 가정법원에다가 특별히 선회해가지고 특별회의를 통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에 4번 법인 등의 대표자를 표시할 경우인데, 자, 법인 등 대표자를 표시할 경우는 우리 이제 주식회사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원고, 대동력 주식회사, 조석기재하고 대표이사 노동력을 기재합니다. 자, 위에 4번에서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단락 있는 거. 자, 실무에서 상법상 회사와 기관 중에서 대표이사, 대표사관처럼 법인 등기부에 대표라는 문헌이 포함된 대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대표자를 종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표이사, 대표사만 기재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두 가지를 모두 변경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옆에 그 밖의 경우 볼게요. 자, 원고, 서단법인, 인천실업인 연합회, 주소기재하고 대표자 이사, 그러니까 중적 기재하는 거죠. 대표자 이사, 또는 대표자 이사장, 대표자 도유사, 대표자 사장 이렇게 기재합니다. 어떤 경우요?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닌 경우에요. 대표이사하고 대표사원이 아니면은 대표자라는 것들을 항상 기재를 하고 대표자 이사, 대표자 이사장, 대표자 도유사, 대표자 사장 그렇게 기재합니다. 법인 등 대표자 표시할 때는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대표이사이면은 대표이사 누구누구만 기재하고 대표사원, 대표이사만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는 대표자를 쓴 다음에 그게 이사인지, 이사장인지, 도유사인지, 사장인지를 같이 정적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송대리인은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뒤에 32페이지에 사건 등의 표시인데 이거 사건명 표시라고 그랬죠? 자, 사건명 표시는 아까 관행적으로 쓰는 사건명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금전치고 청구이면은 대여금, 대금, 물품대금, 계약금, 부당이율금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는 손해배상만 사건명을 특유로서 기재를 합니다. 옆에 있는 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건 표시유급은 자동차 손해배상이나 원동기 자동차 손해를 할 경우에는 가로 읽어 자로 표시하고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산호를 표시하고 의뢰과는 의자로 표시하고 공해사건은 환호로 표시하고 직접사건은 지로 표시하고 언론보도한 손해배상사건은 언어로 표시하고 기타 기호는 기재로 표시합니다.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만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가로내가지고 이게 자동차 사건이면은 자동차 이렇게 쓴다는 의미예요. 손해배상 청구의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은 출제가 안 돼요. 이거 왜 출제가 안 될까요? 이 사고이면은 자동차 사고 나면은 손해를 산정해야 되는데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죠? 그냥 알아서 산정합니까? 호프만식 계산식이 있어요. 호프만식 계산식. 일실 어느 정도, 즉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는 일실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호프만식 계산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흔한 사건이지만은 소장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등기 사건이면은 등기나 등기 사건, 물본인도, 건물인도, 소유권 등기, 그전학권 설정 등기 등 청구입니다. 그리고 병합 청구할 때는 병합 청구 사건 알고 있죠? 병합 청구가 뭡니까? 뭐가 병합 청구죠? 하나의 소송을처에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가지고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진 청구를 사건명으로 기재를 하고 등 청구의소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병합 청구의 경우는 그냥 등만 표시하면 돼요. 즉 대여금하고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어떤 플러스 물건 인도를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앞에 대여금 등 청구의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병합 청구의 경우요. 사건이 하나이면은 등은 아니겠죠. 사건이 여러 개 병합 청구이면은 어떤
사건, 추진 사건만 쓴 다음에 그 등 청구의소 이렇게 사건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조 36번에 있는 거, 한 번 부여진 사건명은 사건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안 깨지더라도 사건의 증거에 이를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판례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건명이어야 돼, 사건명. 대부분 판례 볼 때, 판례 보면은, 판례 나오면은 제일 오른쪽 위에 사건명이 나와요. 먼저 사건명을 쭉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사건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쭉 정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배웠던 거. 표제를 쓴다고 그랬죠? 표제는 항상 1심 민사건이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소장. 그리고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당사자 표시할 때는 첫 번째가 지위를 표시한다. 지위, 적극 당사자는 원고로 표시하고 소극 당사자는 피고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지위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나 성명을 쓰고 법인에는 법명증 쓰고 그 사람의 주소를 쓴다고 그랬어요. 주소 기재 방식 주의하자고 그랬죠? 주소 기재 방식. 뭐를 주의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는 표시하지 않는다. 성명에는 이것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기재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명, 주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는 같이 또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주소 쓴 다음에 우편번호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번호도 같이 기재합니다. 우편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메일 번호 이것도 같이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통해 가지고 각종 송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표시. 그 다음에 당사가 끝이 나면은 쓰는 것이 사건명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건명은 어떻게 쓰자고 그랬죠?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에요. 대여금이면 대여금 청구의소, 소유권 등기 말소를 가면은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의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건이 이게 병합사건이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등 청구의소라고 쓰는 겁니다. 주소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지만 잡아보시고. 근데 이 사람이 만일 당사 능력이 당사자인데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은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제3자가 소송 담당할 경우에 제3자 소송할 경우는 그런 성명 표시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당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소송 담당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암기하자고 그랬죠. 두 가지. 채권자, 대의 소송 경우에 대의 채권자 표시하지 않습니다. 추심권자가 추심권 청구할 때 추심권까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이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이면은 앞에다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증권자 부, 증권자 모 누구는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당사 표시할 때는 생명 다음에 그렇게 소송 논당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법정대리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들어갈게요.